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지속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출소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 조작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12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잠시 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해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해 신변을 보호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경영 복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출소 직후 곧바로 삼성 서초 사옥을 오가며 경영 현안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전부터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회장 경영 복귀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배한다며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5억 원 이상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르면 5년간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됩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무고수 미등기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무고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 제한 범위 내에 있다며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첫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움직임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들도 많은데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비중이 30% 선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느새 2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좀 속도가 빠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총장님,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게 셀코리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쪽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비교적 그 순매도가 좀 많이 있었죠. 지난 2019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 동안에 전체 외국인들 순매도가 24조 7천억이었었고요. 네. 금년 8월 17일 그저께까지의 순매도를 갖다 보면은 이게 29조 9천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순매도 현상은 우리 시장에서 개인을 제외를 하고는 기관들에서도 많이 있어 왔고요. 기관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6조에서 금년도 8월 17일까지 약 44조였었고요. 그래서 네. 이 매도 현상이 굳이 외국인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셀코리아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또 과격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사실 기관들 가운데서도 연기금들을 봐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순매도가 불과 3조 4천억 원이었었는데 네. 금년 지금 8월 17일까지만 봐보면은 거의 21조 2천억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본다면 지금 전체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에서의 매도 현상은 나타나지만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훼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좀 커지는 모양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순매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지금 현재는 셀코리아가 아니더라도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아마 투자자들 시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이미 지난 7월에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그런 통화금리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한국 경제에 최근 나타나는 지표들이 우리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 실제로 지난해 2020년 3월 코로나 이 감염 사태 이후에 네. 시장의 여러 가지 회복 속도나 경제의 기본적인 그런 활동 전반적인 걸 본다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의 증가세와 환율의 약간 어떤 그런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국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관의 순매도만 보니까 그런데 시장이란 거는 어차피 누가 팔아야만 누가 삽니다. 그렇겠죠. 예, 순수하게 모두가 순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순매도할 예. 수도 없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 자체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국인이 연초 이후에 매달 팔아왔거든요. 사실은 5월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10조를 넘게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달 팔아왔던 것들의 연장성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는 연초 이후에 오히려 종합주가지수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 10년간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의 집중화 현상 네네. 이것이 아직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초 이후에 이제 중국의 그러한 조정이 한국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한국 시장이 잘 버텨왔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나중에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예.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지금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으되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론님 어떠세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론도 해봅니다. 포트폴리오 자체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굵직한 물줄기를 바꾸는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게 될 때는 한 군데를 기존의 수익도 많이 올렸고 유망하다고 했던 곳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털어내는 거군요. 예, 이제. 털어내고 그때 당시 굉장히 공포가 나오겠죠. 네네. 그런 다음에 환율이 오르고 원화 약세가 될 때 그 틈을 노려서 다시 자신들이 점 찍어놓던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집중 매수를 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최근에 매도세도 크고 공포스럽긴 하지만 예. 절대적으로 셀코리아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팔고 있는 것이 저는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던 네. 반도체, 특히 IT라든가 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도 될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라든가 기존의 일종의 좀 바로 인플레인 해지가 없었던, 그러니까 뭐 꿈을 먹고 자랐던, 예. 우리가 요즘은 뭐 저물가주, 관련주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서서히 향후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행태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우리가 셀코리아라고 느끼는 것은 워낙 우리나라가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그게 경제에 미친 영향도 컸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타격하니까 양도 크고 뭐 전체 시총 비중도 30%가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제 사견입니다만 반도체 업종에서 어느 정도 네. 비중을 좀 털고 그 다음 어디로 팔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목적지가 좀 있어야 거기를 될 텐데요. 찾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뭐 좀 이따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8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저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일단은 숨고르게 돌입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제 의견이 맞나 틀리나. 그때부터 다시 반도체를 사기 시작한다면 일종의 이것은 한 번에 뭐 차익 실현 정도라고 네네. 생각하겠지만 그때 새로 사는 종목군이 다르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포트 교체에 대해서 그랬었구나라는 이제 의심을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는 이미 뭐 주당 7만 원대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뭐 종가 기준은 10만 원대지만 이제 9만 원대까지도 터치하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계속 왜 약세를 보이는 거지에 대한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시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최근에 그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외국인들의 이 그 순매도 현상들하고 깊이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간에서 지금 현재 D램의 어떤 수급 형태에 대해서 네. 가장 먼저 불을 질렀던 기관이 모건 스탠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기관도 우리 역사적으로 봐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수급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국인 WSTS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점진적으로 사실 그 시장 성장성에 관해서 최근에 19.7에서 25.1%라든가 심지어 2022년도에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갖다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10.1에서 거의 19%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기관도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서는 차이가 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도 바로 이 COVID-19으로 우리가 불리우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3,200으로 해서 시장이 종결이 됐었지만은 네.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2,873으로 시작했던 시장이 우리가 시장이 곤두박질을 갖다 치면서 거의 1,400대 아래로 내려갔던 시장이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역동적으로 한국 시장이 치고 올라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우리 정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 그 어떤 그런 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교체 부분 쪽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그런 외국인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결국 기대 차이가 크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교체라는 그런 과정에 한국 시장이 관련이 돼 있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환율이라는 게 지금 그 관련이 돼 있어요. 예, 예. 대한민국의 원화가 이 정도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그나마 굉장히 네. 온전한 형태로 보존됐었던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네네. 다시 돌아와서 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가석방 후에 첫 법정 출석 장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모습이 현장에서 지금 일단 법정으로 들어간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고요. 지금 어쨌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법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에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상황인데요. 네, 지금 법원 내부의 상황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합병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를 가리는 그런 법원의 판단과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될 텐데 오늘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출석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죄송해요. 아까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말씀을 제가 환율 문제까지는 또 나중에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짧게 정리를 하면요. 예.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부분 쪽에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 마켓쉐어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 SK와 그 삼성전자인데요. 그렇죠. 저희 낙폭이 지나치게 과도했어요.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같은 그 옆에 있는 대만이나 반도체 전체 업종 전체 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반도체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봐보면은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들이 조정 중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그 일어나는 여러 그런 그 시각차들을 감안을 해볼 때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왔었던 그런 반도체 부분 쪽은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환율 부분 쪽들이 조금 또 또한 많이 그 관련돼 있는 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크를 싶습니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이제 또 지금 현업에 딱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나는 9만 전자에 들어갔는데 지금 7만 전자가 됐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팔아치우고 있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보고서를 썼던 팀이 2017년 말에 상당히 그 소위 반도체 서버향 슈퍼 사이클의 고점에서 정확히 셀코를 잘 맞췄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제 동학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군요. 이미 한번 2년여 전에 한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강한 반응을 한 거고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이 매번 다 잘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를 보면 결국은 하반기 들어서 PC향 결국은 그 소위 수요가 꺾일 텐데 이미 고객사들이 PC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PC향 그 D램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게 키 논리입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PC향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 12%? 13%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D램 지금 그 수요 업체들은 재고가 늘었을지언정 D램을 만드는 이 공급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 레벨은 지금 일주일 정도 레벨밖에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4주거든요. 결국은 지금 없어서 못 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좀 과한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더 큰 시장인 모바일 시장하고 서버향 시장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 같은 케이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같은 공장, 인도 같은 공장이 중간에 한 번씩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들어갔지만 5G 관련된 그러한 칩들은 오히려 기존 거보다 20-30%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거기서 이제 모바일향 수요는 강하고 두 번째로는 서버향은 내년도에 인텔에서의 서버향 CPU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의 전반적인 거는 중간에 일부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좀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을 참아왔던 투자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기다려도 될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좀 체크할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26일 많이 얘기 나왔던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의 시그널 나오게 되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저는 그 다음을 일단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반대 국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플레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난국에도 돈 푸는 것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때까지 우리가 저금리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10년 이상의 저금리, 저물가에서 살아왔었을 때 그때 투자 구조가 정말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때도 과연 현재 잘 나갔던 포트폴리오와 이 업종이 또 이어질까는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쉬운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반도체 업종도 일정 비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외국인 큰손들이죠.
다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담아주면 좋겠지만 네, 만에 다른 하나 걸로 이제. 다른 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뭘까?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반도체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하시면서 전망에 대해서도 체크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자쟁에 요즘에 셀코리아에 대한 뭐 우려가 나오는 핵심 중심에는 아마 환율이 있습니다. 총장님도 앞서 환율에 대한 우려를 주셨는데 이미 뭐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1170원대까지도 넘어서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뭐 우상향하는 그런 추이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세요?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네. 우리 시장의 지금 구조와 크기상으로 봤을 적에 최근에 이 외국인 매도 정도의 그 정도 규모라면은 네. 환율이 그 1,170원 거의 1,200원대에 지금 가까울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전반적인 우리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과 지금 오늘 논의했었던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그런 변화를 갖다 예상을 볼 때 달러가 지금처럼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태국이나 필리핀의 페소화 부담도 저희가 이런 부분 쪽을 더 약세를 보이는 이거는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도 사실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달러 쪽의 원화 이 달러 강세의 부분 쪽은 오래 가지 못하고 수정의 길을 밟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걱정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기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델타 변이 걱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된 걱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 만일 이제 금리까지 올린다면 이런 것들 다 모아 보면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그건 단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기하자면 이제 원화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국의 지금 수출이 역대 최고급으로 좋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역대 최고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국이 지난 한 5년간 가장 같이 움직였던 것이 중국의 위안화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안화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이제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갔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은 역으로 이제 다시 정상 수준으로 원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심하게 왔을 때 또 다른 그러한 원화 약세 작년에 뭐 1,300억대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통화 수합을 이제 미국하고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그와 되게 유사한 것이 7월달에 이제 새로 상설이 됐습니다. 연준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리포 퍼실리티라고 상설 레포 소위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걸 외국인들하고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화 수합이란 거는 우리나라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가 급할 때 갖고 오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상설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미 이제 소위 과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가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본다면은 지금의 그런 과도한 그런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희가 뭐 달러 강세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수출이 워낙 중심이 돼 있고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차익을 봄으로써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요즘은 막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단순하게 뭐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 좋고 뭐 원화 강세가 내수 기업에 좋고 이제 그런 그렇게는 안 된다는 메커니즘은 말씀이시죠? 한 건데요. 저 역시도 뭐 두 분 말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굉장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와의 원달러 환율의 상대 가치도 있지만요. 그렇죠. 달러 자체를 이제 5개 주요 통화와 이제 상대 가치 평가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유로 비중이 가장 큰데요. 유로와 그렇죠. 파운드와 엔화 등등인데 달러 인덱스의 추이는 이게 크게 보면 절대 달러 강세가 아니거든요. 물론 93까지도 올라왔다가 뭐 네네. 92 뭐 이런 상황이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는데. 차라리 박스권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데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이건 전형적인 튀어오르는 오버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앞서 말한 이제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투매에 가까운 주식 매도에 따라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8월 26일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올릴 거라고 바라보고 올릴 거라고 보세요? 전망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 정도 뭐 1,170원, 60원대까지 올라온 것이 급격하게 저는 빠지는 그런 변곡이 다음 주 목요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봐서 저는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기조적 약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설 때만 해도 약달러에 대한 걱정을 더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고 뭐 심지어 나아가서 금리 인상한다 그 경고가 나올 때까지도 저는 이제 달러는 특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하락할 거라고 바라보는 것이 왜냐하면 달러는 상대 가치로 이제 달러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로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은 좀 그렇지만요. 네. 상당히 저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있다. 때문에 예, 오히려 상대적인 가치인 달러가 약해질 수가 있고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하고 또 하고 그런다면 원화 강세 국면으로 저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달러를 막 투자하고 네. 강달러에 걱정을 하고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의견을 가져봅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8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두고도 여전히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뭐 2,000명을 또 넘나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황은 좋지가 않고 또 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또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고민을 해야 될 변수들은 더 많아졌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소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테이퍼링을 갖다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적절히 버퍼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완만하게 우리의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 우리 뒤에 조금 논의를 하겠지만은 현재 가계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채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우리 쪽에 있어서의 부채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어떤 제어 장치라는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단순히 놀라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럼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8월에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네. 10월과 11월에 두 번의 금통위가 더 남게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사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국채금리, 네.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높질 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높질 높았었는데 않거든. 떨어져 있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요. 조금 더 한국은행이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나오는데 사실상 체감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 체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바로 최근에 상원을 통과를 했었던 1조 달러의 인프라 딜이 가지는 그리고 나머지 3조 5천억 달러와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100년 만에 한 번 할까 말까한 그런 부분 쪽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당초 미국의 테이퍼링과 실제적인 금리 인상 조치까지 가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에 거를 충격을 생각을 덜 합니다. 주려고 네,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적인 유동성 창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8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뻥 터뜨리고 유럽이 떠안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네. 지금은 미국과 유럽과 심지어 한국, 일본, 중국도 조금 있었지만은 굉장히 여력이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옛날보다도 오히려 동조를 할 수 있는, 공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쪽에 있어서의 테이퍼링 이후에도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난번 옐렌이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속도로 갈 수 있고 그 틈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충분한 버퍼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금씩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저희는 버퍼 속에서 환율 문제도 조정이 될 수 있고 지금 적절한 그런 가계부채 문제도 충격을 좀 덜한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율, 금리, 전반적인 그런 거시 변수들의 조정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현상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될 네. 그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8월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히려 이제 컨센서스로 말씀드리면 8월 인상 가능성은 좀 낮게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낮다고 보세요? 예,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인상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올해 그렇죠. 계속 강조를 했고 오히려 예. 이게 이제 두 번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맞습니다.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제 예. 다만 새로운 변수들이 지금 일부 나타난 게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그런 이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8월 자체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넘어갈 가능성에 적어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전문가들 집단은 적어도 이제 8월은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의 금리 상승폭은 이제 국내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나 이런 데는 큰 그림에서 주식 시장이나 환율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큰 그림의 자금 움직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는 미국 시장의 그런 소위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향,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한국은행이 키를 들고 그냥 이니셔티브를 쭉 끌고 간다기보다는 꼭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수 형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지켜보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8월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가릴 정도로 이렇게 금리 결정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떤 새로운 변수들 아니면 기존의 변수가 더 나빠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는 8월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델타 변이, 또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금리를 한번 올렸을 때 내수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 때문에 원래는 가능했었는데 이제 확 돌아선 거죠.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주를 거죠. 하는 총재가 본인으로 1, 2회까지 2번 올리는 거는 이건 긴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거는 2번 올리는 건 확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델타 변이.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쪽을 좀 보면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계속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본인의 스탠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나갈 통화 정책에는 그것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워놨던 그 로드맵에 이 코로나19에 물론 엄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겠죠. 이것이 하나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었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아서 저는 아마도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단행할 것인가. 또 비정량적인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네네. 물론 그걸 고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네네. 부동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건 현재 뭐 경기권은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정말 10년 만에 비쌉니다. 높은 네. 집값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적으로 물론 0.2 올린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겠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네. 어떤 좀 하나의 변수. 엄포 이런 네. 차원에서도 고려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또 가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네. 사실 이렇게 뭐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미국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눈여겨볼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기준금리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주셨던 이제 테이퍼링이겠죠.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인가, 언제쯤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인가일 텐데 앞서 총장님께서는 일단 연말에는 좀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저는 테이퍼링 자체는 연말께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거라고 예, 보세요? 시작을 할 거고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금리 인상 조치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만한 속도로 가는데 여기에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코로나 감염, 델타 변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감염과 백신 접종의 이 접종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근 현황을 조금 서부와 동부 쪽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미국을 2주를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보면 지난 그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있기 이전하고 지금하고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경제 활력을 갖다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상당히 올랐지만 네네. 그 여러 가지 그 실업 수당을 지금 바로 이제 내일 발표가 좀 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경제 활동 속도가 백신 접종과 그 맞물려서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질병통제관리본부 CDC가 하겠지만은 그 질병 그 관련 이 사람이 경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경제 그 회복 속도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통 지표나 언론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테이퍼링 시작은 적어도 연말께는 시작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이 인프라 딜과 관련해서 이 인프라를 위한 그런 재정이 이제 확보가 돼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뿌려놓은 유동성 외에 새로운 유동성을 갖다 투입을 하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구조를 바꿔놓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 1조와 3조 5천억 달러의 결합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지금 바로 직전 분기가 6.5%였는데요.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렇겠죠. 미국의 굉장히 경제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저는 연말께는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이겠죠. 테이퍼링을 언제쯤 시작할 것인가 얘기를 갖고 하면은 항상 2013년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있을 때 한번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긴축 발착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때 학습 효과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서서히 진행이 될 것이다. 시작 시점도 늦춰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연말 얘기를 주신 걸 보면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금 연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연말에 진짜 가능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대로 소위 연준 위원들은 지금 소위 이제 충분히 무르익었다. 테이퍼링을 충분히 시작할 만큼 상황이 지금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7월달 의사록에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11월이냐 뭐 내년 1월이냐의 이슈지 결국은 그 즈음에 할 거다라는 것은 서서히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좋은 거 나쁜 그런 지표를 동시에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하나 좋은 지표는 이제 소위 연준이 항상 테이퍼링을 미루는 큰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고용이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된다라였는데 처음으로 7월 달을 들어서 미국의 고용이 소위 이제 총 실업자 수보다 구인 건수가 더 높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소위 이제 실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완전 있는.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도 이제 8월달 수치를 이제 9월 초에 볼 텐데 그걸 확인하게 된다면 적어도 고용 분야에서는 자신감을 연준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소위 이제 매파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쁜 이제 그 소식은 뭐였냐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러니한 거긴 하지만 이제 소위 델타 변이 이슈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뭐 중고차 가격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집값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위 구매에 대한 조건이 너무 나쁘다. 열악해지고 있다. 이거는 거의 1970년대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소위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소위 이제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미국의 그러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좀 더 이제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주에, 나올 네. 거고 네. 이번에는 이제 소위 그 테이퍼링 하는 시기와 그 내용을 네. 미리 얘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대략 9월 달 FOMC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총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연말께 시작하는 것들의 로드맵이 본격화되는 청사진을 거는 보여줄 것이다. 9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예상이 우리 증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 뭐 박스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대응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2013년과 같은 이런 테이퍼링 텐트럼, 긴축 발작은 없을 없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와 많이 다른 것이요. 지금은 주린이들도 테이퍼링 다 합니다. 하고 언제 할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바라보고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발작은 있을 수가 없죠. 스마트해진 게 오히려 예. 예비를 어느 할 수 한 있다는 단 더 얘기군요. 나아가서 오히려 테이퍼링과 함께 달러가 기조적인 약세의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국면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저도 이해 못하고 좀 있는 부분들이 네네. 지금 저는 확연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전 세계가 인플레 구간에 와 있는데 근데 시장금리, 미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시장금리가 훨씬 이 정도라면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꺾입니다. 왜 걱정을 많이 꺾였는지. 했는데. 예, 뭐 중국이 지금 미 국채를 던져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계속 인플레 지표가 나오는데 또 오르고 전분기 대비 뭐 0.4, 0.5가 계속 나오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이 시장 금리가 과거처럼 같이 못 따라오른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위험한 것인가. 신호입니다. 예, 인플레가 나오는데 시장 금리는 정체돼 낮게, 있거나란다면. 그래서 이게 이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정말 그 뭐 시점은 모르겠지만 언제는 한 거는 뭐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도 상당히 있는.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요. 인플레 나오고 금리가 뒤따라 오르는 게 차라리. 이게 훨씬 좋습니다. 아. 이 국면이 나오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간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네. 나을 거다는 예. 말씀을 주시는 방향성이 거죠. 같이 나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 사실 총장님께서 그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뭐 지난해 뭐 1,40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200, 3,300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장이 어찌됐건 이 어려운 상황에서 3,200으로 작년을 종료를 했고 지금 뭐 3,100대에 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시장의 기본 펀더멘탈로 본다라면은 3,100이 아니라 3,500 정도까지의 저희가 충분한 그런 여력은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좋고 이런 상태에서 잠깐 외국인들 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본시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미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래세와 양도세. 저희가 이제 내년 그 2023년도에 완벽한 양도세로 개편을 하지만 여전히 0.15%의 거래세가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조금 획기적으로 이중 어떤 그런 과세 이슈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저는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있는 게 사실 당초 그 저희가 0.3을 0.25로 낮출 때 세수 부족을 염려를 했었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봐보면은 결국 4조 5천억 정도 되는 세수를 갖다가 작년에 저희가 9조 5천억을 이 부분에서 증권 거래세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0.23%로 0.02 결국 2 베이시스 포인트를 갖다 낮췄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현재 증권 거래세로 인한 세수
정부 수입이 5조 5천억. 이미 재작년을 이미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봐보면 이런 것도 조금 그 역동적인 그런 시각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시장에 여러 가지 물론 자산운용사였던 그런 실력 이것도 많이 겸비 필요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과 같은 그런 제도들은 지금 국회에서 그 법안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저는 이거는 저희가 심각하게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원금 보장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노후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그 DC 디폴트 옵션과 같은 이런 것들을 빨리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될 이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께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대응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셔라.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준의 그런 말씀드린 테이퍼 텐드럼 걱정 뭐 이런 것들 분명 전보다는 약화돼 있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너무 낮은 장기채 금리 자체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는데 그다음에 거의 주식에 거의 다 모든 것이 꽉 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위로 튄다면 기술주, 성장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더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시면은 제가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금 비중을 적어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야지 그 조정이 왔을 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분명 한국 시장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시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뭐 셀코리아 또 강달러에 대한 어떤 걱정,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지만 변수는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변수를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좀 신중한 투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범식 총장, 송재경 센터장,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